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희고와 배제고 등 서울시내 13개 자율형 사립고 중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예상 밖의 큰 규모에 학교와 학부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야당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의 긴급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협의사항이 아니라며 규제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가 인지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날 3층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알고도 안전조치 없이 철거를 강행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를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거리 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위험으로 보건당국이 다음 달부터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겐 경부 피임약 투여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약국에선 별다른 위험 고지 없이 피임약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죠. 서울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13개 학교 중 8곳에 대해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살아남은 자사고가 더 적습니다. 먼저 박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경희고와 배제고, 한양대부고 등 모두 8곳이 탈락했습니다.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한 겁니다. 하나고와 한가람고 등 5곳만 살아남았습니다. 탈락한 학교 8곳은 주로 선행학습 등 입시 위주 교과 비중이 높았던 게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평가 대상 13교 중 8교를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지만 고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자사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최종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8곳은 내년부터 일반 학교로 전환됩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것 중 하나인 서울 경희대학교 부속고등학교입니다. 700명이 넘는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은 유지하게 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평가에 대해 경쟁 위주, 서열화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평가가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다들 좀 약간 어이없는 상태이고요.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와 결과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자사고 교장연합회도 최종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과를 받아든 자사고들은 교육부 장관까지 동의를 하면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사실 5년 전에는 지정 취소 결과를 받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학교도 많았습니다. 당시 정권은 자사고를 유지하는 게 정책이었거든요. 전남주 기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자사고들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교육부 통보 지침에 의하면은 취소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문은 대상 학교가 많다 보니까 3일에 걸쳐서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교육청이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들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교육부가 가져야 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자사고 7곳 중 2곳은 청문 절차에서 구제됐고 5곳은 교육부가 취소에 동의를 하지 않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선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46%인 11곳이 탈락했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대거 전환되면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나 노원구로의 쏠림과 사교육 심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를 부정하는 녹취가 나오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으니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다고 말을 바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결국 거짓 답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개해줬다고 해도 안 될 건 없습니다. 소속 기관도 달랐고 직무상 관련도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김순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냐는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결정타 없이 끝날 것 같던 청문회 막판, 7년 전 한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청문회 내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던 주장이 모색해지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검찰 후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맞지만 이 변호사가 사건 선임을 한 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며 버티다가 뒤늦게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 수임과 관련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소개한 시점인 2012년에 윤 후보자는 당시 윤우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낮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후보자 측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대진 검찰국장이었고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적도 없다며 입장문을 냈지만 말바꾸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은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법 등에는 위증한 증인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위증죄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만 20건이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사조차 하지 않았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윤 후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적임자라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는 오전 회의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바른미래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급기야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할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싸기에 나서며 조속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결코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관련은 큰 문제가 없다며 판단은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전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우리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긴급 의제로 상정을 한 겁니다. 일본이 거부하지 않았으니 양국이 이곳에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추가 의제로 상정하고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입니다.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습니다. 의제 상정에 일본 측이 반대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측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안전 보장을 위해 수출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조사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유엔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모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과 미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일본 정부가 대놓고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이 혹 만나더라도 수출 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지 19시간여 만에 일본 정부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ということで協議の対象ではなくですね、また撤回も全く考えていません. 이어 수출 관리가 잘 행해진다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한국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과 논의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간제 지원자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복 조치.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로 협의를 해도 이 보복 조치는 다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오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실무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석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 WTO 제소를 위해서라도 양자 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방침인데 일본 측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일본이 또 다른 수출 규제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일 기업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자칫 일본 정부에 밉보일까 봐요. 이상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2차 전지로 분기 매출만 2조를 넘는 배터리 생산업체 LG화학은 수입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상당량을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반도체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추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 플래닝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출 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 업체의 경우 일본 기업과 협력마저 끊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텔라나 모리타 기자회견 한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도 이제 정부 측에 항의를 하신 거잖아요. 고객사나 또 국가 차원에서도 큰일 나는 일이에요. 보안이 정말 저희 같은 경우는 엄격히. 생산 물량의 99%를 일본에 수출하는 파프리카 업체는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본 바이어의 요청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일본 기업들, 특히 약속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기업들입니다. 이 약속과 거래를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상호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외교 갈등에 애꿎은 민간 기업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틀 전 일본에 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 등을 찾아 수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빨리 돌아오면 내일 대통령과 주요 기업들의 간담회에도 가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선 참석 못할 듯합니다.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황지영 기자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지 사흘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비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재계 관계자의 조언을 들었고 수출 규제 대상인 소재 생산 기업을 찾아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 수출을 해줄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귀국일도 비밀에 붙여져 있는데 일본 ANN 방송은 이 부회장이 오는 11일까지 일본에 머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부회장이 남은 방일 기간 동안 일본 반도체 업계 등과 추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은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자산 10조 원 이상 30개 기업 고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역시 일본 출장 중인 신동빈 회장 대신 롯데그룹도 다른 임원을 참석시키기로 한 가운데 현대차, SK, LG를 포함한 5대 대기업이 모두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간담회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동안 30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혼한 전처가 다니는 회사 사장을 살해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하던 40대 남성이 결국 투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오른손에 흉기를 든 40대 남성이 황급히 사무실에서 빠져나옵니다. 50대 건설회사 사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멀리 도주하지는 않고 승강기를 타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었어. 그리 뛰어들어갔다고. 나 눈이 마주쳤다고. 나는 내한테 던질까 싶어. 없어도 그걸 놔둬요.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옥상 난간에 선 채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협상팀을 투입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설득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곳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던 피의자는 오늘 오전 6시쯤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이혼한 전처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의심이 화를 불렀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처는 그것이 피의자의 오해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병력을 살펴보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아파트에 침입해 2살 배기 아기를 인질 삼아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3인조 강도가 구속됐습니다. 당초 바로 그 아파트로 들어가 혹 면식범이 아닐까 했는데 현관문을 열어놓은 아파트를 물색해놨다가 벌인 계획범죄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2살 배기 아기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00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3인조 강도가 붙잡혔습니다. CCTV에는 자연스럽게 해당 층에 곧바로 내리는 장면이 찍혀 처음에는 면식범으로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범행이었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렸던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은방을 털려 했지만 지난달 포항 아파트 강도 사건을 모방해 방충망이 쳐진 채 현관문이 열린 아파트를 사전 답사까지 했습니다. 더우니까 아무래도 낮에는 방충망만 이렇게 해놓잖아요. 2명은 집안에서 흉기로 아기를 인질로 잡은 사이 다른 한 명이 엄마를 따라
은행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감시했습니다. 아이만 있는 집 노린 거 맞습니까? 갖고 가서 빚잔치 해버렸고, 팔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써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차 타고 올라가면서 버려버렸고. 법원은 30대 조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철거 중 붕괴된 서울 잠원동 건물은 무너지기 전날 이미 3층 천장의 일부가 무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 우려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조치 없이 그냥 철거를 강행했다는 얘기일까요? 고정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3층의 천장이자 4층의 바닥이 통째로 도로를 덮치며 1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1차 합동 감식 결과 붕괴 원인은 지상 1, 2층의 기둥 등이 손상됐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특히 사고 전날인 지난 3일 건물 3층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철거 관계자가 이런 상황을 토대로 1층에 지지대 설치 등의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주장이 현장 책임자에게까지 보고가 됐던 것 같다며 보고는 누구에게까지 이뤄졌는지, 실제 보강 공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철거가 강행됐는지 여부를 경찰은 집중 조사 중입니다.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건축주와 감리,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해 철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준중형 차량에 깔린 8살 여자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순식간에 모여든 시민들이 차량을 번쩍 들어 올린 건데 당시 영웅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던 여자아이가 신발이 벗겨져 가던 길을 멈춥니다. 뒤돌아서 신발을 주우려는 순간 승용차가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차량 밑에 깔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 남성이 뛰어옵니다. 순식간에 10여 명이 모여들어 맨손으로 차량을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꿈쩍도 않던 차량이 조금씩 들리고 한 남성이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한 3, 4m? 밤 안 믿었다 쏙 들어가 있고 안에. 손님들이 이제 아이 울음소리 듣고 맨발로 나가셨고 진짜 몇 초 안의 사이에 여러분들이 와서 한꺼번에. 사고가 난 지 채 1분도 안 돼 구조된 아이는 등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119 올 때 기초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는 다른 차를 보느라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수십 년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법 노점상 정비를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도로 점용료를 최대 40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원래 있던 노점상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들어온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죠. 김지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주변입니다. 인도 한편에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고 횡단보도마저 노점상에 가로막혀 한낮인데도 퇴근길처럼 혼잡합니다. 한 재래시장 거리는 노점 천막들로 인도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반으로 좁아진 인도를 한 줄로 오갑니다. 한 사람씩 다니기도 조금 버거울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돌려야 돼가지고. 수십 년째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 정비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휠체어 2대가 오갈 수 있는 최소 보도폭을 갖춘 지역의 노점상이 대상인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노점상 판매대 크기를 규격화하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건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노점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많게는 연간 수백만 원의 도로 점용 비용까지 내야 하지만 지원책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3m를 주는 거 가지고는 무조건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여기 아니면 전혀 생계가 안 되는 사람부터 이거 들어도 저래 가져와서 전화상 민원하겠어도 나 찬성 안 하겠다 이거요. 심지어 강제성도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보니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 노점상 1,900여 곳 중 현재까지 정비된 곳은 1개 지역 45개뿐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취미라는 걸 갖다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법적으로 구속치는 못하죠. 반면 일본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조례를 만들고 미국은 업종별로 판매대 크기를 달리하는 등 세심한 대책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만 반복되면서 인도는 여전히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2,200여 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했던 학교 급식 케이크의 원료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관계자는 징역형을 받았죠. 그런데 이 제품을 유통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 다라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2달 동안 전국 학교 57곳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콜릿 케이크가 화근이었습니다. 계란 흰자에게 세균이 기준치를 넘은 사실을 알고도 회수, 폐기하지 않은 간홍바이오 관계자는 징역 3년. 대장균군이 나온 제품을 제조한 WON 관계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품을 유통하고 하청업체 관리 책임이 있는 푸드머스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행정처분도 과징금 3억 3천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용인시청은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 유해식품 판매와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의 무혐의역증으로도 나왔고 푸드머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전문 판매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쪽에서도 과징금을 처분 원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지. 대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위는 제조업체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제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대낮에 이웃에게 윤활유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웃의 텃밭에 있던 오이를 훔쳤다고 의심을 받은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 한 대가 출동하고 뒤이어 소방차와 구급차도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뒤쪽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뭐 가위를 들고 뭐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서울의 한 가게에서 윤활유와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웃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 옆 텃밭 오이를 잘랐다고 의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위와 칼, 윤활유 3통을 들고 나타난 남성은 윤활유를 뿌리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윤활유에 불이 붙진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의심을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윤활유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북한 목선 사건의 경계 책임을 졌던 23사단 소속 병사가 한강의 투신에 숨졌습니다. 군은 해당 병사가 목선 입항 당시 근무자는 아니었다며 관련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작전을 책임졌던 육군 23사단 소속 일병이 어젯밤 한강의 투신에 숨졌습니다. 이 병사는 해안소초 상황병으로 경계 특이 사항을 전파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병사는 북한 목선이 들어올 당시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선이 입항했을 당시에 상황 근무를 서지는 않았고 합동조사단이 현장을 확인했던 24일에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는 군대 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내용만 있을 뿐 북한 목성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한 간부가 해당 병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헌병대는 숨진 병사에게 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북한 목선 귀순 사태를 두고 경계 실패를 꼬집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외교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쏟아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경계작전 실패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삼척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편의 코미디 같은,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일부 의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 거듭 몸을 낮췄지만 들어오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이 당시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은폐 축소하려고 했으면 제1 발표를 그렇게 정확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정부가 은폐 축소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는 외교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외교적 협의 요청했죠. 우리 응하지 않았습니다. 5월 20날 중재위 구성 요청했죠. 응하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 다시 3개월 동안 중재위 요청했습니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까? 응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진 모르지만 외교적 소통은 끊임없이 했다며 일본이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한국당의 밥그릇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이 1년씩 돌아가며 한다는 약속을 깨고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한국당은 윤리위 회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이 국토위만 위원장 해결이 아직 안 됐거든요. 오태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같은 당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초 전임 지도부는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년씩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은 박순자 의원이, 나머지 1년은 홍문표 의원이 맡기로 했는데 이 원칙을 깨는 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당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합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합의 무용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또 예결위원장을 했던 사람은 상임위원장을 안 맡는 게 관례란 이유를 들어 이미 예결위원장을 한 바 있는 홍문표 의원은 상임위원장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당에서는 좀 물러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못 들었는데요. 그건 아니. 일각에선 박 의원이 다음 달 자신의 지역구에 있을 신안산선 착공식을 앞두고 현직 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박 의원의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내 지휘에만 영향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임기 2년을 규정한 국회법을 무시한 채 자리 나눠먹기 관행을 만든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109조입니다. 그렇다면 공개된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민사소송 중에서 대법원에 공개된 건 단 0.3%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관이 아니면 판결문을 보기 힘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판결문을 보려면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예약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냐고요? 연간 1,800만 건 이상 판결이 나오는데도 대법원 판결문 열람실에는 딸랑, 컴퓨터 넉 대가 전부거든요. 이마저도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하죠.
더구나 1인당 이용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제한돼 계산하면 하루 20명에게만 허락된 셈이 됩니다. 때문에 이 바늘구멍을 뚫으려고 밤마다 전국의 법조인과 국민은 살벌한 예약 경쟁을 치러야 하죠. 운 좋게 예약에 성공해도 또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열람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빈 종이와 펜 하나 정도거든요. 적어봤자 법원명과 사건 번호 정도죠. 이걸 토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본을 받아보는데 또 며칠이 걸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판결문을 받아도 사건 관계인이나 회사명이 모두 AA, AB 같이 알파벳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을 읽는 건지 암호를 해독하는 건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누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한 건지조차 알기가 힘들죠. 원칙이 공개면 뭐합니까? 막상 보려고 하면 2중, 3중으로 판결문을 꼭꼭 숨겨놓고 힘겹게 찾아 읽어도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지만 판결문 공개는 재판이 공정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등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건지, 자신이 내놓은 판결문을 남이 보는데 자신이 없는 걸까요? 당당한 판결이라면 안 그럴 텐데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판결문에 벽을 쌓는 일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장맛비가 내일부터 다시 내립니다. 특히 이번엔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단단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일본 열도까지 길고 거대한 구름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장마 전선이 다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 차례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린 지 약 2주 만입니다. 북쪽 찬 공기에 막힌 전선으로 따뜻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북상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내일 오전 남부지방에 이어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일대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영동 지방에 200mm, 경상도 해안에 100mm 넘는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동해안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산불 피해 지역 등 취약 지점은 산사태와 붕괴 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사이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강한 바람이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40mm를 넘나드는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최대 시속 60km, 다른 지역은 45km까지 강풍도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모레 오후까지 그친 뒤 주말부터 다음 주 초 사이 다시 장마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면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분양하며 수조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업체까지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민간 분양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애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지 조성을 하고 건물을 올리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LH 단독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지난 2014년부터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싼값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높은 분양가 등으로 LH와 민간업체가 수조 원의 차익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독자 사업, LH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공동 사업으로 변질이 됐고 어차피 결국에 민간이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당 민간업체는 분양을 하더라도 큰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어서 조 단위의 이익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가장 큰 규모로 조성 중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업체는 LH가 토지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는 지식정보타운 사업 성공을 위해 민간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했고 사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익을 추산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참사로 이어진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는 안전의 기본을 무시한 인재라고 하죠. 다른 건설 현장은 어떤지 MBN이 긴급 점검해봤더니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안전모만 쓰면 무조건 안전한 줄 아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MBN이 입수한 현장 영상을 보면 굴착기의 바가지 위에 올라탄 근로자 한 명이 아찔한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 작업을 이어가지만 추락을 막을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굴착기 바로 옆에선 삽을 든 근로자가 땅을 팝니다. 부딪힐 듯 말 듯 위태롭습니다. 자재를 옮기는 철심은 끊기기 일보 직전이고 다리가 쑥 빠지고도 남는 개구부엔 덮개가 없습니다. 덤프트럭은 중앙선을 무시한 채 불법 좌회전해 공사장으로 들어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나는데 정작 그 현장에서는 안전이라는 거를 아예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안전 담당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으니까 안전모만 잘하시는데 그것만 잘하면 잘하는 줄 안다니까. 이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이나 마찬가지라 조직 체계가 없다니까요. 취재가 시작되자 시공사 측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건 회사의 책임이라면서 안전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485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까지 건설 현장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딴 나라 얘기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보건당국이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경구 피임약 투여를 금합니다. 심각한 부작용 위험 때문인데 말이 금지지 약 포장지와 설명서에 쓰인 경고 문구를 조금 손보는 게 다입니다. 약사도 설명해 주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경구 피임약 투여가 금지됩니다. 마이브라와 머시론 등 일반 의약품 17종과 전문 약품 3종이 해당합니다. 35세 이후에 이제 흡연을 하게 될 경우에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혈전의 위험성도 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구 피임약 겉포장지와 사용 설명서에는 이미 흡연을 삼가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다음 달까지 흡연자에게 투여를 금지한다는 더 강한 문구로 변경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대다수 경구 피임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 없어 투여 금지 문구와 상관없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약사의 복약 지도가 유일한 대책이지만 구매 시 흡연력을 묻거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정일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하나씩 드시면 돼요. 부실한 대책 탓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교통 안내 방송이 앞으로 15분 뒤 시속 30km가 예상됩니다라고 알려준다면 더 편리하겠죠. 도로 정보에 인공지능이 도입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 건데 이렇게 되면 내비게이션의 도착 시간 안내도 정확해질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9시 59분 도착 예정이었지만 교통정체를 보이자 10시 3분으로 4분 지연됩니다. 교통체증에 도착 예정이 늦춰진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갔는데 그 시간보다 초과가 되면 약속 시간을 늦게 되는 거니까.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교통상황 예측 시스템입니다. 현재 양방향 정체 구간이 15분 뒤 한 차선만 정체 구간으로 예측됩니다. 15분 뒤 실제 교통량을 보니 예측된 것과 같습니다. 통계 확률 예측을 뛰어넘어
석 달간의 교통량과 정체 상황 등을 넣어 학습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도로의 평균 속도 오차를 확 줄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겠습니다와 같은 모호한 기존 교통 안내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시속 17.9km로 정체 모습 보이는데요. 15분 뒤에는 시속 35km대로 속도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서행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당장 경찰 신호체계 변경 등에 이용될 수 있는데 앞으로 내비게이션과 맞물려 도착 예정 시간도 보다 정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상태만 반영을 해서 경로를 설정을 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서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도로교통에 도입되며 운전자 없이 가장 빠른 길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도 성큼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요즘 대리 입금이라는 말로 돈 거래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SNS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신분증 사진까지 담보로 보내고 매일매일 이자를 받기도 합니다. 학생이 무슨 일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심하죠. 정수정 기자입니다. 대리입금을 구합니다.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신 입금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뜻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주로 SNS를 통해 이런 식으로 소액을 빌리고 빌려줍니다. 한정판으로 나온 물품이나 연예인 굿즈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요. 주변에 많아요. 예를 들어 25,000원을 빌리면 며칠 뒤에 32,000원으로 갚는 식인데 차액 7,000원은 수고비 명목의 이자인 셈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훌쩍 넘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여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입금하실 양이 올라가면 수고비를 더 받습니다. 혹시 대리입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디 또는 연락처를 주시면.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신상 정보까지 무차별 공개됩니다. 애초에 돈을 빌릴 때 집 주소나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까지 사진으로 찍어 상대방에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나 친구, 지인의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크지만 부모나 학교에 알려져 처벌받을까 봐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온 게 있는 하나도 없었어요. 홍보하라고 해서 홍보한. 청소년들의 SNS 금전 거래가 고리대금 피해에 무차별 신상 공개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 중국에 큰 반발을 산 데 이어 이번엔 대만에 2조 원 상당의 무기를 팔기로 했습니다. 대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중국 보라고 결정한 건데 대만을 중국에 묶어두려는 중국은 당연히 반발했겠죠. 구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려는 미 국방부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최종 단계인 하원의 승인 가능성이 커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에는 탱크 108대와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개를 비롯해 군안 전차와 중장비 수송차, 거치용 기관총이 망라됐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무기 판매가 대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영내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승인이 이뤄지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을 보호비를 요구하는 불량배 수준에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후 미국은 지난해 10월 군함 2척을 대만 해협에 통과시켜 군사 지원에 나서더니 지난달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 중국이 강조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흔들었습니다. 극에 달했던 미중 무역 분쟁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잠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로 양국 간 긴장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내일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제주에는 이미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여서 중부지방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동쪽과 서쪽 지역의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집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경남 해안을 따라서도 100mm 이상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는 10에서 많게는 60mm가량입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제주에서는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와 함께 곳곳에서는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남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이 지역들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장맛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목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여성이 흰 가운에 고무장갑을 끼고 화학 반응을 통해 색색의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술사인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미인대회 장기 자랑 중이라고 하네요. 반짝이 옷이나 비키니를 입고 춤과 노래, 인형극까지 다양한 장기들이 선보였지만 그녀의 선택은 남달랐죠. 결국 그녀는 미인대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여성의 겉모습보다 사고의 전환에 더 점수를 준 거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